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차장님, 저희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코스피가 이제 5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었고요. 지금 시점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자면 약 10포인트 정도, 오히려 이제 약세권이죠. 마이너스권으로 좀 돌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문제는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될 수 있을 건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서 미국 기술주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경우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게 되었고요. 반도체주들이 부각을 받았다는 부분은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죠. 결국 이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을 일반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비슷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결국 이제 미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의 상승을 이끌었던 내용이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에도 비슷한 영향을 끼친다는 관점에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난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영업이익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보다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기대보다는 오늘 이제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 그 중에서도 디자인하우스라든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세가 어느 정도 좀 분출을 하게 됐지만 결국에 지수를 이끌어가는 것이 삼성전자다.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는 조금 밋밋해질 수밖에 없는 양상이었다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약보권에 있을 때는 시장 지수가 플러스권에 있었다라고 했을 때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지수가 빠졌다는 점 보면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새삼스럽게 조금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ES 2024가 이제 개최가 되잖아요. 전체 참가 업체들 중에서 53%에 달하는 업체가 이번에 AI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AI만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약 20%의 업체가 될 텐데 AI라는 것이 그거 단독으로만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한 이게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참가 업체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라는 거고요. 결국 이제 이런 AI와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런 기대감이 확산되고 국내 시장에서도 AI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AI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서 거기서 파생되는 내용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을 겁니다.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시장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양대시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진 디스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패널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6% 넘게 빠지면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1,203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컴 위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컴의 최대 주주입니다.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3,94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아스트 살펴보겠습니다. 항공기 부품 제조 기업으로 최근 워크아웃에 돌입했습니다. 2.59%의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1,947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J E&M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미디어 기업입니다. 2.58%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67,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입니다. 2%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74,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일진 디스플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유형 자산을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시가 있었더라고요. 오늘 브리핑한 종목 중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낙폭에 대한 이유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제일 큰 영향이 될 겁니다. 유형자산 양도, 수 양도 이런 부분들이 될 건데 오늘 제가 조금 포인트를 놓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 매도에 대한 이제 하락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어저께 급락이 좀 크게 나왔었죠. 어제 크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대략 한 11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한 3만 5천 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판단일 텐데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지난 작년 연말이었죠. 작년 연말에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12월 28일 첫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요. 외국인들이 18만 주, 그리고 기관에서 한 55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제 이때 들어왔던 매수세가 조금씩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어제 조금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왔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주가를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요. 저희가 주식을 할 때 주식 거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거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라는 것은 사고 판다라는 뜻이고요. 결국 이제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반대로 파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걸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일진 디스플 같은 경우에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것이고 결국 주가가 떨어질 때는 외국인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팔게 되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더 떨어졌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나면 좋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연속성을 가지고 조금 이어진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일단 이 와중에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아직 추정치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5만 5천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추정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서 장을 마치고 나서 보긴 해야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제 매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 포인트가 조금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패널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사파이어 웨이퍼라든지 터치 스크린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신다면 결국은 이 기업의 본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 사파이어 웨이퍼라는 것이 LED 칩에서 들어가는 기판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들어가는 그 터치 스크린 패널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실적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이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이유는 심플하게 생각해 보자면 스마트폰이라든지 TV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활용되는 활용도가
활용 폭이, 활용 범주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필요로 하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서 결국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해당 기기죠. 기기들의 출하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양수도라든지 그다음에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내용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업종만 놓고 봤을 때는 업종 자체는 조금 더 부각받는 시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 낙폭도 큰 만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게 되는 건데요. 그 버티자고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 이런 내용을 떠나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결국 이제 최근 이틀 동안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리고 낙폭이 나왔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낙폭이 좀 충분히 나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좀 기다려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버티자 의견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주가는요, 1,204원 정도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1,120원 부근에 이 종목에 대한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현재가부터 가격 폭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이제 버티자 의견 드렸다 생각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진입한다라고 하면 1,080원 드리겠습니다. 이 1,080원이라는 가격은요,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자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결국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는 것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900원입니다. 작년 10월 30일에 901원 최저가를 찍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1,080원이라는 지지선에서 반등을 받지 못하고 이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반등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900원이기 때문에 손절가로 9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1,360원입니다. 만약에 1,080원에 매수가 된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상승했을 경우에 1,06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00원대 가격대가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이고요. 그 위쪽으로 보았을 때 1,360원부터 1,400원 사이가 매물이 많은 구간입니다. 매물이 많다는 것은 상승했을 경우에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이제 어느 정도 상승에 제약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목표가로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1,360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본다면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60일선과 120일선이 겹치는 1,08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라인은 지난해 10월 말 최저가 부근인 9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매물이 많은 구간에 해당하는 1,36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CJ E&M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권가에서는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기대치보다 낮지만 음악 부문 매출이 늘었고 올해도 호실적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하락을 딛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우선 이제 CJ E&M 종합 미디어 회사라고 저희가 많이 좀 부르고 있잖아요. CJ E&M 다들 기억해 보시면은 SM 인수전에도 한번 이제 이름에 올랐던 적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CJ E&M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미디어 기업일 수도 있겠지만은 엔터사로서의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주가를 놓고 얘기를 하자면요, 최근에 좀 상승이 좀 가파르게 있었었죠.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한 달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락폭이 조금씩 좁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SM인수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엔터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보이그룹 한 팀, 그리고 이제 보이그룹 한 팀, 일본 현지에서 또 보이그룹 두 팀이 있고요.
또 올해도 이제 신인그룹 2팀 정도가 추가로 데뷔를 하게 되면서 토탈 6팀 정도의 이제 아이돌 가수를 보유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보통 주식 그 엔터사들 얘기를 하면서 IP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IP라는 것이 지적 재산권이고 이 IP라는 것이 엔터사에 있어서는 그 소속 연예인, 소속 가수가 될 거거든요. 결국은 충분한 IP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회사가 메이저 엔터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신인 데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CJ ENM도 어느 정도는 메이저 엔터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규모 측면에서 봐도 이제 올해 음반 판매량이 한 900만 장에서 전년 대비해서 한 58%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공연 모객 수도 100만 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여서 전년 대비 한 100% 늘어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엔터사가 빅4라고 했을 경우에 언론에서 평하기로는 빅5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저도 제가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결국에 이제 엔터사로서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본질적인 본업에서의 얘기를 좀 해야겠죠. 본업에서의 이야기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제 티빙 같은 경우가 운수 좋은 날 이제 곧 죽습니다. 이런 드라마들이 호평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드라마들의 장점이라고 하면 투자 집행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돈을 적게 쓰고 시청률이라든지 화제성을 더 많이 끌었다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티빙 같은 경우에 적자폭이 계속 컸었는데 그 실시간 무료 시청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트래픽도 올리고 광고 매출도 올리는 이제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적자를 축소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이고요. 또 이제 작년 12월에 합병 양해각서가 이제 체결이 됐었는데 이게 이 딜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규모 자체가 넷플릭스 대비했을 때 적게는 70%, 많게는 80% 정도 규모까지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조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합병 시에는 넷플릭스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OTT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충분히 드렸던 것 같고, 산하에 이제 세 개의 드라마 하우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 티프즈 시즌, 그다음에 CJ ENM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결국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간 약 35편 정도의 그 한국과 미국, 일본 드라마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미디어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엔터사로서의 변모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CJ ENM 같은 경우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CJ ENM 엔터사로도 변모할 것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정의 시간이 굉장히 좀 길었었기 때문에 지금 최근 며칠 동안을 보면 횡보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반등을 좀 기다려볼 여지가 있어서 버티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격은 67,800원 정도인데 지금 차트상으로 60일 이동평균선 부분까지 도달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일반적으로 단기 이동평균선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구간에서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63,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63,000원이라는 가격은요.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60일 이동평균선 아래 121일 이동평균선이 도달해 있는 자리거든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121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8,000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21선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58,000원이면은 이 종목에 있어서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 하단이거든요. 국반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재반등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손절가로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7만 원입니다. 63,000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그 위쪽으로 매물이 많은 구간이
지금 현재 가격 부분 7만 원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 목표가는 7만 원입니다. CJ E&M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신규로 매수를 하신다면 6만 3천 원 선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5만 8천 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매물이 많은 구간인 7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장 시작 전에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실적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CES 2024가 열리게 되는 만큼 이 모멘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이제 실적이 예상치보다도 기대보다 못 미치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25% 정도 시장 기대치보다 못 미치게 나왔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을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보다는 나쁘지 않았는데 대략 또 2조 8천억이니까 전 분기 대비 한 15% 늘어나긴 했지만 결국은 기대치가 못 미친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수요 자체는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반도체에 대한 출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도체의 수익성 자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데서 그 실망감이 조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좀 반대로 얘기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이 기대치에 못 미치긴 했지만 결국에 출하량 자체는 이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제 물건을 많이 팔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좀 개선되는 이제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건전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CES 2024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결국 이제 AI 관련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좀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온디바이스 AI가 아닐까 싶은데요. 온디바이스 AI로 출시될 갤럭시 S24 같은 경우가 이번 1월 17일에 이제 공개 예정에 있거든요. 결국 삼성전자가 본인들이 기기로도 그리고 삼성전자 본인들이 기기가 아니더라도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오늘 이제 실적 예상치가 하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기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많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올해 첫 거래일에 가장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다가 실적 발표 위에 더 내려가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이제 버티지 못하면은 어떤 다른 이제 주식들도 좀 버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버티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74,8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낙폭이 좀 커지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긴 한데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진입한다면 7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72,000원은 60일 이동평균에서 도달하는 가격이고요. 손절가는 65,000원 드릴 텐데요. 작년 여름에 있었던 저점 가격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손절가가 다소 멀리 있는 것은 이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손절에 대해서 좀 짧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8만 원입니다. 최근 이제 첫 거래일이었죠. 첫 거래일에 79,800원까지 도달을 했었는데 결국은 8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1차적인 저항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 8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본다면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7만 2천 원에 해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지난해 여름 저점 가격 부근인 6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올해 첫 거래일 가격 부근인 8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장 마감까지는 한 15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도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종가 베팅할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수급 섹터를 좀 잘 살펴보니까 오늘 항공주도 수급이 좀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이후에 네. 이 업황 회복을 좀 본격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수급이 제한적인 여건으로 좀 반영됐던 항공주 흐름들이 최근 거래일 동안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였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 심사가 좀 계속해서 좀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대형주 수급이 좀 부재했던 것은 좀 네. 사실이고요. LCC사들의 경우에도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갈만하면 오히려 좀 낙폭을 좀 키웠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고유가 기조가 좀 유지됐던 점. 네. 이 부분이 수익성의 어떤 훼손 관점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최근 이 거래일의 양상은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먼저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 유럽 이 기업결합 심사가 2월 14일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승인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지고 있는 흐름들이고 이게 이제 선별 조건이 있었어요. 네. 반독과점 체제에 대한 또 우려감들을 이 대한항공 측에서 좀 어떤 자구책으로서 좀 이행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을까.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 부분을 좀 매각 결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유럽 일부 노선에 대해서 운수권을 LCC 저비용 항공사들에게 좀 내놓게 되는데 이게 티웨이 항공의 어떤 수혜로 좀 작용을 하면서 최근 거래일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유가 기조가 좀 더 완화된 시점에 대해서 유가가 좀 안정화 단계에 좀 접어들면서 물론 뭐 최근에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유가에 대한 어떤 탄력, 우려감들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가 기조는 굉장히 좀 이 좋은 지금 $70 초반대를 좀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들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2월 14일 이 대한항공 기업결합 심사 이후에 이 네. 저비용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일부 주력 노선들을 저비용 항공사들이 좀 가져갈 수 있는 긍정적인 그렇기 때문에 중단거리 노선보다 장거리 노선까지 획득할 수 있는 LCC사들에게 수익성 또는 외형 확장 계기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LCC사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동등하게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에어부산이라든가 에어서울의 경우에는 이게 아시아나항공 뭐 진에어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한항공의 독과점 체제에서의 노선들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티웨이 항공이라든가 제주항공이 좀 이에 따른 어떤 수혜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일부 노선의 경우에는 이 티웨이 항공이 노선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지금 정보 요청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노선을 좀 가져갈 것인지 이 부분도 관건이고 중거리 노선 하에서도 지금 뭐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미주 노선 일부를 좀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어떤 기업결합 심사 승인에 대한 선제 조건이 노선을 재분배하세요.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긴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어떤 노선들을 일부 저비용 항공사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합병이 최종적으로 좀 완료가 된다면 해당 노선들이 재분배될 수 있다. 이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좀 참고할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여행 수요도 회복이 되게 되면서 더욱더 효자 노릇을 하는 노선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노선이 가장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 이후에 대체적으로 항공주들이 많은 노선을 회복했다라고 좀 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종합을 해보면 1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동남아 노선 여기가 아직 86%밖에 회복이 안 됐습니다. 아직 회복에 대한 어떤 이 노선들이 좀 더 회복될 수 있는 여력시가 좀 있고 중국 노선은 현재 37% 정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향후 해당 노선들이 좀 더 정상화되는 구간 하에서는 수익성들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저비용 항공사들의 수익성 개선 요건들을 충분히 다변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봤고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이후에 최종적인 어떤 기업결합 심사 승인 이후에도 미국과 일본의 승인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려감들 만약에 승인이 좀 잘 된다면 미국과 일본이라는 산을 좀 넘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유럽에서 최종적인 승인을 좀 이뤄낸다면 후속은 좀 더 쉽게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치 이 부분들은 대형 항공사 탄생이라는 관점에서 대한항공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여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FSC보다는 LCC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 그렇죠. 건가요? 지금 현재 가벼운 부분들은 LCC 위주로 보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 대형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판단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어떤 걸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지금 항공주 안에서는 뭐 저비용 항공사도 있고 대형 항공사, 뭐 아시아나항공도 있고 대한항공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지만 아시아나 IDT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 항공주랑 아시아나 IDT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좀 반문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최대 수혜주가 바로 아시아나 IDT입니다. 이 회사는 항공사의 운영 그리고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SI 전문 기업입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사 그리고 우리나라 양대 항공사의 인천공항과 이 김해국제공항에 대한 이 공항 전체적인 어떤 이 솔루션을 좀 구축하는 이 회사인데 향후에 아시아나항공의 최종 합병을 좀 이뤄내고 미국과 일본의 최종 승인을 좀 이뤄내게 된다면 아시아나 IDT가 과거 이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공언한 것처럼 한진 정보통신과의 합병을 통해서 향후 외형 확장을 좀 더 가시화시킬 수 있는 지금 항공망 통합에 대한 운영 수혜주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단기적 관점에서는 뭐 대한항공 합병 수혜주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시가총액도 좀 작은 상태였고요. 지금 유통직수가 굉장히 좀 작습니다. 전체 1,110만 주의 유통직수 여기서 약 70% 이상의 이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보유 지분율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품절주로서 단기 이슈에 수급이 좀 몰리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었지만 저는 지금 구간에도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고 단기 모멘텀이 2월에 유럽연합에서의 최종 승인을 좀 앞두게 된다면 네. 다시 한번 시세 저는 지난 12월 13일 22,950원 신고가 영역은 충분히 돌파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판단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더라고요. 네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이 지점에서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종가 부근에서 오늘도 2.9% 지금 상승 마감할 예정으로 좀 판단되는데 지금 전고 영역 12월 13일 22,950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안 ID가 단순 테마성 수급에 따라서 이게 모멘텀이 있을까라고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연간 1,000억 대 이상의 매출을 꾸준하게 좀 실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과거에 아시아나항공의 자금 수혈 이슈 때문에 좀 비용, 수익단의 어떤 손실 부분의 훼손 상태 좀 컸지만 향후에 합병이 완료가 된다면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의 비상장 자회사 한진 정보통신과의 최종 합병 승인을 좀 이뤄낸다면 이에 따른 외형 확장, 양대 항공사의 통합 항공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이 추가적인 사업 모멘텀을 우리가 중장기 모멘텀으로도 체크할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저는 목표가 25,0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7,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아시아나 IDT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 라인 17,5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오후장에서 살펴보니까 이제 석유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특히나 흥구석유의 상승률 좀 많이 좀 뛰어오르더라고요. 갑자기 급등세를 보였는데 어떤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흥구석유의 경우에 지금 17.4%대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전체적인 오늘 뭐 GS라든가 극동유와 뭐 S-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권 시세 내지는 뭐 한 2%대 상승을 네.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은 섹터 안에서는 흥구석유가 좀 굉장히 강하다. 이 부분은 단기성 수급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지금 뭐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이 확전에 따른 우려감, 이 부분들이 유가 수요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봤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원유 차트를 좀 잠깐 보면 지금 9월과 10월 때 배럴당 95달러까지 상승했던 부분은 아직 100달러를 좀 상회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의 유가의 어떤 추이를 보면 12월 기준에서는 뭐 연중 최저치가 68달러, 67.9달러 부근에서 지금 현재는 뭐 70달러 초반까지 형성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시화되지 않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단기 수급성으로 어떤 변동성을 좀 키우는 모습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의 흔들림 속에서 사실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또 이렇게 유가가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인다면 또 어떤 섹터를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유가 상승에 대한 어떤 상방 베팅, 뭐 저는 반대로 유가 상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 관련주들을 눈여겨보는 것보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고유가 기조가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면 저유가 수혜죠. 반대쪽 뭐 우리가 항공주도 있고요, 뭐 석유, 화학, 부산물 관련된 어떤 소비 제품, 화학주 일부도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항공지가 최근에 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재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시세를 내는 이유가 고유가 기조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다소 좀 제한적인 여건이다.
그리고 지금 4분기에는 계절적 성수기 때문에 유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어제자를 보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가격을 좀 굉장히 낮췄어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수요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을 먼저 반영하는 조치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을 뭐 배럴당 뭐 90달러를 좀 돌파한다. 이 부분은 실질적인 어떤 전쟁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네. 지금 추세 70달러에서 75달러 기준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원유 관련주에 대한 어떤 수급 주목보다는 저는 반대로 이 항공주의 수급을 좀 더 면밀하게 주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종가 베팅한 섹터를 조금 더 집중해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호가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 빨간불을 켜주나 싶었는데 이내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23% 약보합권에 들면서 2,561선에 마감을 지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상승 기조를 보여줍니다. 0.52%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83선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로 전환한 점이 눈에 띕니다. 기관과 개인의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800억 원 넘게 홀로 사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 오늘까지 지금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까지 60억 원 넘는 낙폭을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1,270억 원 사들이면서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역시 1,1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2,000억 원 가까이 팔면서 매도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오늘 우리 증시가 전일 뭐 미국 증시에 비해서 지금 코스피의 이 상승 여력이 좀 떨어진 느낌도 좀 있고요. 이날 좀 대형주의 수급이 굉장히 좀 부재한 어떤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한데 0.6%대 지금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금 뭐 개인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순매도세를 좀 일관하고 있고 외인 수급이 좀 더 개선되고 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 이 외인 매도세가 좀 더 강하다는 부분들은 단기 하방 경직성을 좀 키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뭐 미 결제 약정 대금이 좀 더 커졌다가 줄어드는 흐름들은 오히려 대형주의, 특히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의 어떤 이 수급, 대형주 일부의 어떤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에서는 뭐 기간의 단기 배당 차익 매물이 좀 쏟아져 나왔던 흐름들이 지금 천천히 소화가 되는 과정. 그래서 지금 오늘 코스피보다는 기간 역시 코스닥이 좀 더 강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고, 다만 좀 외인 매수세가 지금 현물 시장에서 오늘은 좀 강세를 좀 나타냈던 부분들은 단기적 상방 경직성 하에선 좀 유지될 수 있는 부분. 최근에 뭐 반도체 섹터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슈는 좀 있지만. 지금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지금 아직 2월과 3월 하에서의 어떤 증시 방향성들은 충분히 금리 인하 시그널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금리 인하 시그널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세를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5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매수로 좀 전환이 되려면 어떤 요소들이 선행돼야 할까요? 지금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심리가 지금 미국 시장은 굉장히 강한데 우리 증시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이유들은 어떤 개입 수급 주체보다는 기관의 어떤 매도 포지션 때문에 사실 수급상의 어떤 이슈들은 단기적으로 대형주의 어떤 수급을 좀 위축시킨 계기가 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봤고,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약세 흐름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봤을 때 좀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경우에 오늘 삼성전자가 2.2%대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영향이 좀 가장 컸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를 4조 원대, 영업이익의 어떤 전망치를 4조 원대로 좀 예상을 했는데 오늘 실적 컨센서스보다 오히려 좀 하회했어요. 네. 그런데 시초 장세에서는 좀 더 강했다가 5장 이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는 것은 물론 2024년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다 알고 있었지만 4분기 실적 기조는 시장의 예상치를 좀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실망 매물로 좀 작용했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에코프로 BM이 지금 3.3%대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이전 상장선들이 좀 놓여졌던 부분들, 이 부분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양대 시장 혼조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한 기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준 업종은 의료 정밀 업종으로 2.74%의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전기 가스업입니다. 역시나 2%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건설 업종이 1.81%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3위로 자리를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상승하는 업종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좋았던 업종이 디지털 콘텐츠 업종입니다. 무려 3%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인터넷 업종으로 3.28%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3위를 차지한 업종은 기타 서비스 업종입니다. 3.06%의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래도 혼조 양상으로 마감했지만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연초 증시는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틈새 수익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르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신약 관련 모멘텀을 보유한 바이오를 공략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께서는 2분기 저점 매수를 위한 보유 주식 축소 전략을 짜보자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CES 2024의 수혜주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대표님 의견 어떠실까요? 우선 지금 대형주 수급이 좀 더 위축됐다. 이 부분들은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좀 매수의 기회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그널이 좀 아닐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지금 단기 이벤트에서는 지금 내일이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를 최종 좀 승인하겠다. 네. 지금 아크인베스트먼트라는 이 회사가 이 ETF 현물 신청을 좀 해놓은 상태인데 최근에 좀 이 노이즈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ETF를 연내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의 어떤 수급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고 비트코인 역시 가격이 좀 하락한 바 있었는데 오늘 어떤 추이를 좀 보면 어떤 기대감들 좀 수반하고 있다라고 네.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CES 2024 오늘 미국 시간으로 9일 오늘 이제 개최가 좀 될 텐데 여기서는 시장의 화두인 이 AI 전략 공개, 삼성전자의 AI 전략 그리고 이에 따라서 연동될 수 있는 기술 고도화 부분. 그래서 개별주들을 하에서는 지금 AI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던 종목들이 좀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종목들도 수급이 재분배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이후에는 뭐 모빌리티라든가 UAM 관련해서 뭐 헬스케어도 있죠. 관련된 어떤 개별 섹터의 흐름도 주시해보자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ETF 승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로 그럼 이 결론이 나고 저희는 이 관련된 종목들을 접근해 봐야 할까요? 네, 오늘 흐름들 보면 지금 이 컴퍼니 K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갤럭시와 머니터리 오늘 굉장히 좀 시세가 좀 나쁘진 않았는데 다만 지금 저는 리스크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노이즈 이슈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한 번쯤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판단해봤어요. 과거에 이 비트코인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좀 수반했던 가장 큰 계기가 연내 ETF에 대한 어떤 승인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비트코인도 그만큼 올랐고요. 네. 관련주들의 시세가 굉장히 좀 좋았는데 반대로 이 ETF 승인이 최종적으로 좀 불발이 된다면 관련해서 오히려 이 차익폭을 좀 더 반납할 수 있는 흐름들 오히려 상승분을 다 반납할 수 있는 악재 시그널로 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 단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본다면 관련주는 내일장에 대한 어떤 흐름들 이 네. 부분을 한 번쯤은 좀 체크하고 우리가 좀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결론이 난 이후에 내일장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 큰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CES 2024가 열리게 되는데 올해 화두가 바로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관련주들의 분명히 수혜가 돌아갈 것 같단 말이죠. 저희 어떻게 좀 선별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면 뭐 AI 관련주들이 오늘 일부 종목들은 쉬어가는 흐름들 좀 보여져 있었고 다만 지금 상승 종목 하에서는 개별 이슈였죠. 뭐 오픈 AI의 GPT 스토어의 어떤 오픈 이슈 이 부분 때문에 관련주들의 수급도 좀 달라졌는데
내일 이후에 CS2024가 최종적으로 개최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어떤 전략이 공개가 좀 된다면 삼성 AI 관련주들의 어떤 흐름들도 주시를 좀 해보자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뭐 마음 AI도 그렇고요.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 최근에 같은 AI 동일 섹터에서의 어떤 수급들도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일회성이라고 좀 판단되는 것보다는 여기서 확장되는 부분, 사업과 사업 간에 좀 연결되는 어떤 연결 선상 하에서의 사업 확장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고, 폴라리스 오피스라든가 이스트 소프트가 최근에 강한 흐름들 좀 보여줬고, 오늘 일부 보합권 시세에서 좀 조정 좀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시세를 좀 다한 것은 아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 좀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네, AI와 관련해서 전반적 리뷰해 주셨고 조정식 매수 관점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만 잠정 실적을 발표한 게 아닙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도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실적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우려감들이 좀 있는데 이미 4분기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뭐 유럽의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감들 이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아직 양극 소재사들의 이 실적 추이와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셀사의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는 좀 다른, 여기서 뭐 북미향 비중이 큰가, 뭐 유럽향 비중이 큰가 이 차이가 좀 있었지만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지금 매출 감소 요건 이 부분은 사실 유럽향 비중에 대한 어떤 수요 둔화 우려감도 있었고, 두 번째는 북미향 ESS 관련된 매출이 일부 좀 일시적인 요인 때문에 감소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치. 이 부분은 물론 뭐 세부 사업단의 세부 손익 내역을 한번 좀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기업 설명회 공개 이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들에 대한 우려감들. 그래서 오늘 주가는 지금 보합권, 약보합권에서 상승 마감을 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은 일단 실적 우려감들은 선반영됐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내년 올해 이제 상반기 구도에서 과연 얼만큼 시장 공략에 관련된 어떤 점유율들을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판단해봤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우려감은 선반영됐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일진디스플과 CJ 삼성전자를 구조해 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에는 버티자 전략을 드렸고요.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아시아나 IDT를 공략해 주셨습니다. 대한항공 합병 승인이 가속을 밟는 만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의 승부수로는 가상자산과 AI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